들어오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셨나요? 우리 이제 7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0페이지입니다. 지대론입니다. 70페이지. 지대론 옆에다가 7명 써주세요. 7명. 지대론 옆에다가 뭐다? 7명 써주세요. 7명. 7명 써주세요. 자, 지대론 몇 명? 7명. 학자 7명이에요. 자, 저 좀 보세요. 저 봐주세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개념은 그거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맞죠? 잘 보세요. 이 교재, 맞죠? 이 교재의 소유권은 이 교재를 만든 사람에게 있겠죠. 맞죠? 교수님 소유권 있죠. 근데 토지의 소유권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지대를 걷는다. 다시 물어볼게요. 토지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토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토지를 소유권을 준다라는 거. 소유권을 줘서 토지의 주인이 있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소유주에게 땅값을 준다. 이거 합리적인 겁니까? 비합리적인 겁니까?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저 땅 좀 쓸게요. 땅 있으세요? 땅 좀 쓸게요, 제가. 차로 좀 대놓게. 자, 거기에서 시작한 논쟁이에요. 몇백 년을 싸운 거예요. 몇백 년을. 잘 보세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쪽 보세요. 자, 요건 알 거예요. 지대는 집값. 집가는 집값. 지대는 땅의 가격. 지대는 땅의 임대료입니다. 땅의 임대료. 토지 임대료, 토지 가격. 됐죠? 자, 첫 번째입니다. 파레토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거 숫자 관계없이 그냥 1 이렇게 써요. 1 이렇게 써요. 옆에다가 1 이렇게 써요. 준지대에다가 2라고 쓰세요. 7명 나올 거니까 1, 2. 자 보세요. 파레토라는 사람은 경제지대를 주장했는데 이 경제지대는 토지에서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온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보세요. 파레토는 경제지대를 주장했는데 그 지대가 뭐다? 경제지대다. 그러면 경제지대가 뭔데요? 토지에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수입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경제지대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경제지대는 총 번 돈에서 전용 수입을 뺐다. 그래서 총 수입은 분수입 전용 수입과 무엇의 경제 지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잘 보세요. 총 수입. 제가 버는 총 수입은 맞죠? 전용 수입. 어디 다른 학원에 안 가고 여기 EBS 랜다나에서 강의하는 최소한 지급액을 받고 맞죠? 초과이윤 뭐다? 경제지대도 더한다는 소리예요. 뭐다? 책값 이런 것들 이렇게 알죠? 이렇게 인세로 이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전용 수입이란 이 뜻이에요. 전용 수입이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가지 않고 다른 학원에 안 가고 원장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송 교수, 내가 이 정도 금액을 줄 테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전용 수입. 그래서 뭐다?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죠. 원장님, 이 금액은 주셔야 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나요? 전용 수입은 뭐다? 최소한의 수입. 그래서 전용 밑에다가 최소한의 수입 써주세요. 경제지 밑에다가 뭐다? 초과이윤 써주세요. 됐죠? 됐죠? 이걸 한번 써주세요. 전용 수입은 최소한 수입, 경제지는 초과이윤입니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이란 말은 양의 변화가 크다, 작다. 양 변화가 작다. 맞죠? 없다가 양 변화 작다죠. 양 변화 작다. 그럼 보세요. 책을 공급하는 개론쌤이 몇 명밖에 없다? 한 명밖에 없는 거지. 전국 학개론쌤들 중에서 책 파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경제지대 수입은 더 커지겠지. 됐죠?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뭐다? 경제지대는 커진다. 탄력적이면 작아지겠죠. 맞죠?
그러다 책 파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그랬으면 좋겠다. 됐죠? 초과연 많이 누리고 싶다. 아시겠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초과윤이 커진다. 책을 팔아서 버는 돈이 커진다. 됐죠? 비탄력이라는 것은 양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개론셈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한 명밖에 없다. 뭐다? 비탄력적일수록 뭐다? 수입이 더 커진다. 원래는 5명 있었는데 3명으로 줄어들었다. 맞죠? 소득이 더 많아지겠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 비탄력. 뭐다? 전용 수입은 없고 모두가 경제지대가 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모두 경제지대로 보이고 싶어요. 어마어마하게. 됐죠? 탄력적이다. 경제지대만 모두 전용 수입이다.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책 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책값으로는 돈 못 번다. 맞죠? 전용 수입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경제지대 누가 주장했죠? 경제 누가? 파레토. 맞죠? 경제지대는 파레토가 주장한 것으로서 총 수입은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전용 수입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는 최소한의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제지대는 초과윤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완벽. 아시겠죠?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 맞습니다. 두 번째, 준지대입니다. 여러분들, 준지대 앞에 준이 붙어 있으면은 뒤에 명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준부동산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어요? 준부동산 맨날 보잖아요. 준부동산 대표적인 예시가 자동차. 맞죠? 자동차는 준부동산이죠. 자동차 부동산이 아닌데 왜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집은 등기하죠. 차는요. 등록하죠. 맞죠? 그래서 등록의 공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준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럼 보세요. 준지대도 마찬가지. 지대는 아니지만 지대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잘 보세요. 마샬이 주장했는데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등에서 맞죠? 내가 새 기계 샀어. 새 기계 샀어. 처음에는 유지비가 거의 안 들죠. 수리할 필요 없죠. 그래서 단기간 동안에는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등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윤입니다. 왜? 처음에 새 기계 사면 비용 적게 들죠. 기름칠 안 해도 되죠. 뭐도 수리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초과윤이 마구 들어오는 거지. 왜? 나가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 맞죠? 그래서 단기에만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지대는 지대는 아니지만 그게 뭔데요?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에서 뭐다? 일시적으로 생기는 초과윤을 뭐다? 준지대다라고 합니다. 누가 정했다? 마샬이. 그러니까 단기에만 발생해요. 교수님, 장기에는 왜 발생 안 해요? 장기에는 발생 안 하죠. 왜? 장기에는 100만 원 벌었으면 200만 원이 수리비로 나가는 거죠. 됐죠? 이거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이제 병원비가 더 많이 들죠. 맞죠? 엄마는 준지대로서 이제 역할을 잃었어. 얘기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설명했다. 이놈 새끼야, 내가 너를 왜 키웠냐? 말하면서 막 혼났어요. 등짝 맞았어 이렇게. 너도 이제 곧 아빠인데 철이 없다 말하면서. 어머니 준지대가 더 이상 아니야.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장기에는 뭐가?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 우리 어머니 등짝 스매싱 날리더라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맞을 짓 한 건 맞아요. 준지대 씨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자, 3번입니다.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 잘 보세요. 차액만큼이 지대가 된다. 뭐라고? 차액만큼이 지대가 된다. 자, 이쪽 보세요. 이건 중요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등지, 열등지, 최열등지, 곡물가격 혹은 매상고. 두 번째, 생산비. 자, 지대. 잘 보세요. 자, 우등지.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자,
좋은 땅에서 곡물을 길렀더니 얼마 벌었다? 500만 원 벌었다. 생산비 얼마 들었다? 200만 원 들었다. 생산비 다 똑같아요.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됐죠? 다 똑같은데 우등지 좋은 땅이죠. 여기는 씨만 뿌리면 마구마구 잘 자라. 얼마 벌었다? 500만 원 벌었다. 두 번째 열등지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얼마? 300만 원어치만큼 돈 벌었다. 최열등지 얼마? 200만 원까지만 벌었다. 맞죠? 그래서 보세요. 요거의 차액만큼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등지 지대 얼마? 300만 원. 열등지 지대 얼마? 100만 원. 최열등지 지대 있다 없다? 지대 없다. 그래서 보세요. 차액 지대설은 차액만큼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은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번 돈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쓴 돈이 같다면 지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지대 안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 지대설에서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은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때문에 결정되는 거네요. 비옥한 땅이면 지대를 많이 내고 비옥하지 않은 땅이면 적게 내고 최열등지면 지대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게 뭐다? 차액 지대설. 지대는 무엇이 결정한다? 토지의 비옥도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토지의 비옥도 때문에 차액, 지대가 생긴다. 됐죠? 수가착취 법칙을 전제하고 한계지에서는 뭐가 없다? 지대 없다. 곡물 가격이 비옥한 땅일수록 지대가 높다.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으로 본다. 아시겠죠? 잉여로 본다라는 겁니다. 됐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절대지대설 별표. 요거 4번 써주세요. 4번. 마르크스 우리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되게 유명한 분이죠. 다스캐피탈 자본론을 쓰신 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맞죠?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약 50억 권 정도가 팔다고 하더라고요. 공식 비공식 합쳐서 50억 권 정도. 그 다음은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그 다음은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이 두 개의 책이 베스트 5에 되는 건 무조건입니다. 성경 압도적 1등이고 2, 3, 4, 5에 이 책의 두 분 마르크스와 뒤에 나온 헨리 조지가 쓴 책이 들어있게 됩니다. 특히나 다스캐피탈 이게 거의 압도적이 됩니다. 얘도 압도적이기. 그래서 마르크스는 절대 지대설을 주장했죠. 무슨 말이냐? 야, 네가 땅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지대 내놔라는 거가 되겠죠. 맞아요? 요즘 시대의 이론과 똑같아요. 맞죠? 여러분, 내가 땅 주인이야. 임대를 줬어. 그 사람이 자기 돈 못 벌었다고 임대를 못 낸대. 왜? 차액지대설이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땅을 임대인한테 줬더니만, 임차인이 줬더니만, 임차인이 자기가 곡물 가격을 열심히 병원 지어가지고 돈 벌었는데, 생산비 빼고 나니까는 돈이 안 남았대. 지대 안 준대. 화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 그게 뭐다? 이 마르크스가 그 옛날에 현대의 지대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와보세요. 토지는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다? 돈 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한다는 포인트. 됐죠? 그 말입니다.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자 보세요. 사과가 있었어. 어제. 똑같은 사과예요. 똑같은 사과. 오늘. 똑같은 사과예요. 어제 100원에 팔았어요. 100원에. 오늘 120원에 팔아요. 손님이 와서 물어보죠. 사장님, 어제 사과 100원이었는데 오늘 왜 120원이에요? 물어보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집주인이, 땅 주인이 지대를 올렸어요.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 거지. 얘랑 반대라는 소리예요. 됐죠? 얘는 뭐다?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했다면 얘는 뭐다?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주가 되어야 장사해야 건물주로서 장사해야 장사를 오래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지금 다 이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지대를 어디로 본다? 뭘로 본다? 생산비에 포함해서 본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이때 한참 싸울 때 이렇게 주장하신 거지. 이미 몇백 년 뒤를 보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주장하신 분인 거지. 됐죠? 지대는 생산비로 파악한다. 건물주면
지대가 안 될 거니까 생산비가 절감되겠고 물건을 싸게 팔 수 있고 오래 버틸 수가 있겠고 돈을 버는 거겠죠. 맞죠? 자, 넘어올게요. 여기 나와 있죠? 이걸 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세로 되네, 세로. 그렇죠, 세로. 됐죠? 자, 튜넨의 위치 지대설입니다. 튜넨의 위치 지대설. 자, 이쪽 보세요. 자, 튜넨의 위치 지대설은 생각해보니까, 자,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뺀 것은 차액 지대설이에요. 맞죠?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에다가 무슨 개념? 야, 생산비를 뺀 건 알겠는데 너네 시장까지 배달은 안 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튜넨은 무슨 지대? 위치 지대설입니다. 여기에다가 5라고 써주세요. 5, 다섯 번째 거. 5. 맞죠? 야, 배달은 뭐 누가 해주냐?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배달 누가 해주냐? 수송비까지 빼주어라.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지금? 그래서 볼게요. 지대가 높을수록 중심지에 오니까 시장에 가까우니까는 먼 안 들고 거리는 없으니까 지대는 높다. 맞죠? 중심지일수록 집값은 비싸다. 수송비는 안 든다. 맞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싸지지만 수송비는 들겠죠.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지방농업, 멀수록 조방농업. 지방농업의 대표적인 예시가 화훼. 꽃. 맞죠? 이거 대표적인 지방농업이에요. 조방농업보다 소 키우는 소. 소는 누가 키우는데? 대관령에서. 아시겠죠? 조방농업. 아시겠죠? 대관령 양떼 목장, 조방농업. 아시겠죠? 양재동 화훼농원, 지방농업. 됐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세요. 자, 도심과 외곽. 뭐라고? 도심과 외곽은 도심은 수송비가 적게 들고 외곽은 수송비가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이다. 지대가 높다면 중심지에 가까우니까는 배달비가 적게 들고, 맞죠? 중심에서 멀면 지대는 싼데 뭐는 배달비는 많이 되겠지. 그 뜻입니다. 됐죠? 모르시면 오늘 시켜보시면 돼요. 배달임조 시켜보시면 돼요. 멀리서 배달 오면 돈을 더 줘야 돼요. 알고 계시죠? 자, 버저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체크. 수송비 별표. 수송비 별표.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한계 지대 곡선은 우하향한다. 조방 한계점에 이르면 지대는 0이 된다. 무지대 토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서로 다른 지대 곡선을 가진 농산물들이 입지 경쟁을 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 이용에 할당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도심지 근처에 꽃시장은 많죠? 맞죠? 도심지 근처에 과수원 본 적 있어요? 잘 없죠? 그냥 과수원 좀 멀리 가는 거야. 소 키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더 멀리 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집약은 화훼, 꽃 키우는 거. 그 다음은 뭐 과수원들. 그 다음보다 소 키우는 거. 소는 누가 키우는데? 멀리서. 아시겠죠? 소는 어디서? 멀리서. 꽃은 어디서? 가까이서. 그 뜻입니다. 자, 농산물의 생산활동의 입지 경쟁 과정에서 이용이 할당되어서 지대가 결정된다. 이를 입찰지대다라고 합니다.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누가? 집약적이 입지하고, 집약적 농업이 입지하고, 교외로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입지한다. 집약적 농업일수록 기울기는 급경사이고 조방일수록 기울기가 완경사이다. 중심지에 가까우면 꽃 키우고 교외에 가면 소 키운다. 됐죠? 이거 예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세요. 여기 써주셨어요? 화훼, 소. 아시죠? 화훼라고 하면 좀 헷갈리는데. 꽃. 아시죠? 꽃은 지방농업, 소는 조방농업. 아시겠죠? 소는 지대가 싸고 멀리서 키우는 거죠. 자, 일로 오세요. 알론소의 입찰 지대사 6번째 거.
알론소의 입찰지대. 여러분 잘 보세요. 입찰은 무엇 할 때 쓰는 걸 입찰이라고 얘기해요? 입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경매할 때. 맞죠? 입찰 뭐 할 때 쓴다? 경매할 때. 맞죠? 자, 그러면 입찰 들어갔어요. 내가 낙찰 받으려면 어떻게 돈을 써야 낙찰 받아요? 돈을 가장 많이 쓴 사람. 맞죠? 똑같아요. 보세요. 토지를 이용하고 싶은데 토지 이용자가 가장 돈을 많이 써냈다라는 소리입니다.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맞죠? 언제까지? 남는 돈이 없을 때까지 초과인이 0이 되는 지점. 됐죠?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높게, 가장 최대로 입지 주체가 중심지와 가깝게 입지하고 여러 지대 곡선을 가장 높은 것으로 연결한 것이다. 잊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이렇게 입지하면서 이 곡선을 연결한 것이 뭐가 된다? 입찰지대 곡선이 됩니다. 입찰지대 곡선. 이 기울기는 운송비 나누기 이용량으로 나눕니다. 됐죠? 입찰지대설 딱 떴어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돈 가장 많이 냈죠? 남는 돈이 없다? 없다. 초과윤이 0이 되는 지점. 아시겠죠? 초과윤이 0이 되니까는 슬퍼요? 기뻐요? 슬프죠? 땅을 낙찰받았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없다. 웃어요? 울어요? 울어요. 뭐다? 운송비 나누기 이용량, 교통비 나누기 사용량.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시험에 나옵니다.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를 뭘로?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나눈 값이다. 혹은 이용량에 대한 뭐다? 운송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용량에 대한 운송비. 조심하세요. 자, 이제 보세요. 나눈 값이 나왔어. 위에 읽고 아래 읽으시면 됩니다. 됐죠? 위에 읽고 아래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말장난인데 이 나오더라고. 대안 나오죠. 대안 나오면 뭐부터 읽고 밑에 것부터 읽고 위에 거를 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대안 보이면 앞에 누가 온다? 분. 뭐에 대한? 분. 자가 온다. 원칙입니다. 아시죠? 대한민국 빠빠빠빠빠 장유유소의 나라입니다. 엄마 먼저 아들 먼저. 엄마 먼저. 분. 뭐 먼저. 그 다음보다 자녀 먼저. 자녀 뒤에. 아시겠죠? 대안 나오면 앞에 뭐 온다고? 분. 뭐가 붙어 온다고. 아시겠죠? 그러세요. 시험 문제 이거 나오더라고. 됐죠?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무엇에다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된다. 즉 뭐다? 서로 싸우는 거지. 맞죠? 서로 싸우는데 누구한테 땅을 준다고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 뭐다? 돈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에 이용이 할당된다. 여기까지만 체크해주세요. 되셨죠? 자,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 마찰 비용이론.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합이다. 지대는 시험에 지대 나왔죠. 지대는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뺀 값이다. 질문 이렇게 나왔어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지대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 합이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지대는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뺀 값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마찰 비용이 지대와 교통비 합이니까. 아시겠죠? 지대와 교통비 합이 마찰 비용이니까. 지대는 요것만 넘기면 되겠죠?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뺀 값이다.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나 하시고 밑에 문제 하나 볼게요.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틀리면 안 돼. 자, 이쪽 오세요. T넨의 위치 제설을 보는 겁니다. T넨의 위치 제설. 잘 보세요.
다음은 쌀, 우유, 사과의 세 가지 상품을 1000제곱미터당 산출물의 가격, 생산비, 교통비를 나타낸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까지 거리가 19km인 경우, 9km인 경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골라라 나왔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시장에서 얼마? 150원에 팔았어요. 생산비용 빼죠? 맞죠? 거기에다가 뭐까지 뺀다? 교통비용까지 뺀다. 곱하기 19 하면 이거 얼마 나오죠? 95인가요? 5 곱하기 19 얼마? 95네요. 95 맞죠? 95 요거 한번 빼주세요. 50 빼기 70 150 빼기 70 빼기 얼마? 95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5 맞죠?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못 벌었죠. 자, 우유입니다. 시장에서 얼마? 200원에 팔렸어요. 생산비용 얼마? 100이에요. 맞죠? 빼기 여기서 빼면 되죠? 곱하기 얼마? 19 4, 9, 36 76이네요. 그쵸? 76 맞죠? 200 빼기 200 빼기 100 빼기 76 얼마? 24 됐죠? 되셨나요 지금? 250 빼기 130 빼기 19 19 곱하기 6 얼마? 114 250에서 빼기 130 빼기 114 하니까 얼마 나오죠? 6 나오나요? 6 맞죠? 6 자 그럼 볼게요. 19kg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과와 우유이다. 우유와 사과이다. 답은 뭐? 우유와 사과. 이게 T는의 위치 지대설 계산 문제였습니다. 됐죠 지금? 뭐 빼고 생산비 빼고 교통비 빼고 됐죠? 이 문제를 왜 틀려서 오는 거예요? 이거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이렇게 풀어가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 페이지입니다.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요 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배웠던 겁니다. 파레토, 무슨 지대? 경제지대. 경제지대가 뭐예요? 저 보세요. 경제지대가 뭐예요, 그러면? 초과이윤. 맞죠? 토지에서 영구적으로 생산되는 초과이윤이죠. 총수입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용수입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제지대는 초과이윤이다. 맞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손이 떨려서 글자를 못 쓰겠어요. 등짝 맞을까봐. 차례. 무슨 지대? 준지대.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서 일시적, 단기적 성격을 지닌다. 장기는 소멸해요. 아시겠죠? 장기는 소멸한다. 세 번째. 세 번째 뭐였죠? 차액 지대설. 누가 정했죠? 리카도. 차액은 누구 카드로? 리카도로 됐죠. 차액 지대설. 차액 지대설은 곡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만큼이 지대가 되는 것이고 비옥한 토지일수록 지대가 지대가 높고 그리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됐죠?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무슨 지대? 절대지대. 이건 쉽죠? 야, 나는 너네가 남는지 안 남는지 나는 모르겠고 뭐라고? 야, 절대적으로 지대 내놔. 무슨 지대? 절대지대. 토지의 소유욕 혹은 독점적 지위 때문에 지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네가 땅에서 돈을 벌든 말든 상관없다. 한계지에서도 지대 발생합니다. 맞죠? 그 뜻입니다. 다섯 번째. T낸입니다. 무슨 지대? 위치지대. T낸의 위치지대는 리카도의 차액지설에다가 무슨 개념을? 수송비의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서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했고 중심지에서 가까울수록 지방농업, 중심지에서 멀수록 조방농업이 들어온다. 됐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알론소 이 사람은 T낸의 위치지대설을 보고 난 뒤에 맞죠? 토지 이용자가 돈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순서대로 토지 이용이 할당이 되고 2차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운송비 나누기 이용량이다. 맞죠?
토지 이용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며 초과이유는 0이 되는 지점을 연결한 곡선으로서 입찰이자 곡선의 기울기는 운송비 나누기 이용량이다. 됐죠? 그래서 알론소는 입찰지설. 마지막입니다. 7번째. 헤이그. 무슨 비용이론? 찰. 비용이론. 헤이그. 무슨 이론? 찰 비용이론.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맛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지대론 몇 명? 7명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넘어오시죠. 자, 도시공간 구조이론입니다. 도시공간 구조이론 체크. 자, 도시공간 구조이론은 여기다가 쓰세요. 4명. 근데 이론이 3개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4명이에요. 이론은 3개예요. 마지막 이론을 2분이 함께 개발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1925년 미국 시카고로 떠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버제스라는 교수님은 시카고라는 도시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시카고라는 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어떻게 동그랗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1925년도에. 그래서 도시는 어떻게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가운데 뭐가 있고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됐죠? 기억나시나요? 저보세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도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중전, 저고통. 공부하니까 머리가 아프죠? 부르는 거지. 와이프 불러요. 중전, 저고통. 이렇게 하는 거지. 중전, 뭐라고? 저고통. 그럼 오빠 미쳤어? 라고 얘기하겠죠. 제가 맨날 하거든요. 집에서. 하다가. 중전! 하면 이렇게 와요. 어쩔 수 없이 와. 왜? 막 와요. 막. 저고통! 하면은 버제스! 하고 가요. 아시겠죠? 버제스. 그래서 중전, 저고통입니다. 34회 기출문제입니다. 저 보세요. 34회 기출문제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도시 가장 외곽에 위치하는 지역을 골라라. 1번 중심업무지구, 2번 전이지대, 3번 저소득층, 4번 고소득층, 5번 통근자지대. 답은요? 통근자지대. 아시겠죠?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왜? 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아시겠죠? 도시공간 구조를 첫 번째로 밝히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중전, 저고통, 중전, 저고통입니다. 중전, 저고통. 중전, 저고통. 공부하니까 머리 아프다. 자, TNN의 이론을 도시공간 구조에 응용한 것이다. 중심에서 가까워질수록 뭐다?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진다. 맞죠? 여러분 서울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서울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종로잖아. 이거 이해 안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많이들 계세요. 중심지에 가보시면 종로에 가시면 많이들 계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 이렇게 거기가 집인 줄 알고 누워 계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다?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지를 선정한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저소득층일수록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지를 선정한다. 이건 한국과 반대라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물어보시라고. 교수님 어떻게 저소득층이 도심지와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아요? 한국이랑 다르다고. 미국은 돈 많은 사람들은 외곽에 살아요. 멀리서.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 이것도 사실은 LA 가보셨나요? LA 한인타운이 도심지 한가운데 근처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때 LA에 정착하시려는 그 한인분들이 이렇게 돈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도심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일하시면서 돈 벌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자, 호이트 선형이론입니다. 호이트 선형이론은 교통축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확대되며 주요 교통축을 따라서 누가 입지한다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입지한다고. 이건 한국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겠죠. 됐죠? 고소득층일수록 어디에? 교통노선이 가까운 지역에 주거지가 들어옵니다. 이거 한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봐봐. 혹시 서울 톨게이트를 딱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아파트 실거래가나 호갱노노나 아파트 앱을 한번 켜보세요. 켜고 난 뒤에 그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세요. 보면서 가면 안 돼요. 옆에 앉았을 때 아시겠죠? 남편이 운전하고 옆에 보면서 하시면 되겠지. 주요 교통축 양쪽에 고소득층이 입지하는구나. 여러분이 들어봄직한 아파트 있죠? 레미안 땡땡땡, 자이 땡땡땡 이런 아파트들 죄다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PH129 강변북로에 어디에? 남부순환도로에 강변북로에 올림픽대교에 다 접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저도 못 들어봤어요. 막 그런 아파트들 대부분 다 그 올림픽대교 바로 옆에 강변북로 바로 옆에 다 거기에 있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나갈 때마다 해요. 이렇게 호이트의 선영이론. 올림픽대교 빠졌어. 호이트 선영이론. 이 집 비싸겠네? 비싸요. 엄청 비싸요.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 지불률이 높을수록 어디에? 주요 교통망에 입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보세요. 고급 주거지역 체크. 어디 있다? 5번에 있다. 5번에 있다. 주요 교통노선 어디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뭐다? 주요 교통노선, 도로. 맞죠? 고급 주거지구를 따라서 도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한번 적어줘 주십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올게요. 다핵심이론 1945년. 1945년 대한민국은 광복을 한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은 광복을 했고 해리스와 울만 아저씨는 야, 도심은 부도심도 존재해 라고 얘기하면서 다핵심이론을 발표했어요. 뭐다?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 교수님, 다핵심이라는 것은 핵심이 많다는 소리겠네요. 그러면 앞에서 본 두 개의 이론은 잘 보세요. 여기 정리할게요. 다시 올라와 보세요.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핵심 몇 개? 한 개. 중심 업무지구가 한 개라는 소리예요. 됐죠? 다핵 도시론. 자, 이쪽 보세요. 다핵 도시론. 이게 현대도시 설명하는 거지. 이쪽 보세요. 자, 단일의 중심 업무지구를 핵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합에 따라서 도시구조가 형성이 되며 여기 체크, 도심과 부도심으로 구성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도심과 부도심으로 구성이 된다. 됐죠? 우리 밑에 쓰세요. 도심에 누가 살고? 해리스가 살고. 부도심 누가 살고? 울만이 살고. 됐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맞죠? 최초로 부도심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부도심 보이면 바로 무슨 이론? 다 핵심 이론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서울의 도심은 원래 어디예요? 종로죠? 맞죠? 몰라요? 재미있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상식 하나 하고 가죠. 뭐 해드릴게요. 자, 동대문이죠. 동대문 다른 이름이 뭐죠? 동대문 다른 이름 흥, 인, 지문이죠. 맞죠? 남대문입니다. 다른 이름이 뭐죠? 숭, 래, 문입니다. 서대문 잘 모를 거예요. 서대문의 다른 이름은 뭐다? 돈, 의, 문입니다. 맞죠? 북대문 들어보셨어요? 다른 이름은 뭡니까? 홍지문 혹은 숙정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인, 의, 예, 지. 됐죠? 인, 의, 예, 지.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네요? 신. 무슨 신이 있죠? 보, 신, 각종이 있네요. 서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됐죠? 인, 의, 예, 지, 동, 서, 남, 북. 가운데 뭐? 신. 그래서 보, 신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로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와야 서울인 거예요. 됐죠? 몰랐어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모르니까 앉아있지.
됐죠? 그리고 난 뒤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죠. 종묘와 사직이죠. 종묘는 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종묘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동대문 지나기 전에 왕궁을 전쪽으로 동쪽으로 있는 거예요. 동묘는 어디 있어요? 관우를 모시는 성이죠. 외국 사람이니까 문 밖에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청날 때 만든 거죠. 청날 때 이렇게 구류당했을 때 서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심인 거죠. 됐어요? 서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밑에 이렇게 한강 흐르고 아시겠죠? 인, 의, 예지, 신. 종묘는 서울 안에, 동묘는 서울 밖에. 아시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 자, 그럼 볼게요. 해리스 얼마는 도심이죠. 자, 종로가 자꾸 커지니까, 서울이 자꾸 커지니까, 서울에서는 부도심을 지정을 시작합니다. 부도심 어디에? 잠실에. 어디? 강남에. 어디에? 여의도에. 맞죠? 여의도는 뭐가 중심이죠? 금융 중심이죠. 잠실과 강남은 주거지 중심이죠. 물론 상업도 있지만.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도심과 무슨 개념? 부도심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최초의 현대도시나 대도시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심이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된 거지. 자, 이쪽 오세요. 그럼 교수님, 핵이 왜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동종끼리 뭉칩니다. 맞죠? 금융업. 맞죠? 혹은 뭐 주택지 모이는 거예요. 금융지구. 서로 다른 것끼리 흩어집니다. 무엇과 무슨? 분산 입지마다 고급 주거지역과 주거지역과 공업 주거지역. 맞죠? 대한민국이래. 서울에 큰 공업지구가 2개가 있어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영등포. 영등포 키? 공업지구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성수동. 안 가봤어요? 성수동이 원래 되게 공업지구였었어요. 근데 지금 그 공업지구를 뭘로? 재개발 통해서 바꾼 거죠. 핫플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네이버 지도나 지도 펼쳐놓으시고 지적도를 딱 클릭하면 여의도가 아니라 영등포랑 그 성수동 일대는 공업지구로 컬러가 보라색으로 딱 나와요. 공업지구 원래 보라색이거든. 남색, 보라색 이런 느낌이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길은 흩어진다. 특정 위치나 시설이 필요합니다. 라는 소리예요. 요거마다 바닷가 써요. 바닷가. 여러분, 울산은 석유화학과 자동차 등으로 유명하죠. 석유화학 우리나라 기름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그 기름을 실어 와가지고 가공해서 다시 파는 석유 정제 기술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어디에서? 저기 두바이에서 실어 와가지고 정제해서 다시 파는 거죠. 그러면 배로 실어 오겠죠? 어디 근처에? 바닷가 근처에. 그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 시설이나 위치 시설이 필요합니다. 어디? 바닷가 근처에. 그렇죠. 그래서 울산이나 여수가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그 말 드리는 거예요. 자, 지대 지불능력 차이. 창고업 체크. 창고. 여러분, 아울렛 가봤어요? 아울렛. 왜 옷가게들은 저렇게 교외에 있는가? 맞죠? 왜 교외에 있는가?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창고를 넓게 크게 잡아야 되겠죠? 크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 도심지에 만들면 감당해요?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하죠? 그래서 외곽을 벗어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대 지불능력 차이에 따라서 창고업끼리 뭉친다. 특히나 서울 톨게이트 딱 들어오기 전에 그 네이버 건물 보일 거예요. 네이버. 분당 쪽 오면. 거기 들어오기 직전에 왼쪽에 보면 의류업체 엄청 많아요. 신성, 통상, 꼼빠니아 이런 거 많아. 꼼빠니아. 누가 꼼빠니아 안다 그러더라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꼼빠니아 알아요? 꼼빠니아? 그런 의류업체들 엄청 많아요. 양쪽에. 특히 왼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왼쪽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옷가게도 엄청 많이 보여요. 이제 저한테 배우시면 하나하나가 다 학계론에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들어오면서 보세요, 진짜. 꼼빠니아 보고, 꼼빠니아 보고, 고소득 보고 딱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희 집이 사당역인 거 알고 계시죠? 본가가. 사당역이거든요. 본가 사당역이거든요. 들어올 때 보면은 그걸 다 체크하고 들어와요, 저는. 어디서부터? 분당에서부터 다 체크하고 들어와요. 옷가게, 창고. 집값 비싸다. 다 체크하고 들어와요, 저는. 허투루 들어오잖아요. 학계론에 미친 자들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오세요. 자, 뭐도 있고,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있고. 이거 그림이 좋아. 도심 어디? 종로. 맞죠? 강남 어디? 우측 하단에 있겠죠? 강남 어디? 부도심. 도심 누가 살고? 해리스가 살고. 부도심 누가 살고? 울만이 살고.
그리고 이거 한번 쓸게요. 아까 얘기했던 전이지대는 있다 없다? 전이지대는 없다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전이지대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래 서울을 수도를 삼을 때 조선에서 정도전이랑 무학대랑 싸웠죠. 싸우면서 서울을 구성할 때 인, 의, 예, 지, 신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서울 가서 놀 때 좀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그 뜻입니다. 저랑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 얘기만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입지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